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태 특별 포럼의 사회를 맡은 CBS 김현정 PD입니다. 실은 제가 매일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요청들이 들어와도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N번방 사태 특별 포럼은 제안을 받자마자 큰 고민 없이 해야겠구나 결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다이내믹 코리아라 그러죠. 너무도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터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 N번방 사태, 박사방 사태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분노스러웠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N번방의 유료 회원도 아닌데 왜 부끄럽냐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모른 척 해왔던 건 아닌가? 혹은 알면서도 덜 분노했던 건 아닌가? 눈 감고 왔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포럼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조주빈 누구야? 각각 잡혔어? 와치맨은 어떤 피해 당했대?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뿌리 뽑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범죄가 발디디지 못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부에서는요, 지난 4월 23일에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관만 주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민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 디지털 성범죄 N번방 특별 포럼. 사실은 이제 이런 포럼 열리면 여기 한 100여 분 정도 앞에 청중을 놓고 저희가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 이제 주최하시는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굉장히 아담하고 좋네요. 이런 공개홀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접속이 됐나요?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죠?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 한 시작하자마자 100여 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군요. 얼른들 입장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H님 들어오기 힘들다고 검은별님 그러셨고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포럼의 청중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초대된 청중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시고요. 이런 건 공감한다. 이런 건 좀 이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으로 패널도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잠시 후에 패널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부터 경청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N번방 사태와 관련한 특별 포럼을 개최해 주신 국민일보사와 노웅래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진행과 토의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기술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은 쓰는 사람에 따라 인권 유린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N번방 사태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의 큰 틀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예방은 철저하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엄중처벌, 범죄 수익 환수, 신상 공개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반드시 확립시키겠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민이 참여했더라도 이는 성적 착취 행위에 해당함을 제도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반드시 확립시키겠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사회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정부는 N번방과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 이종옥 장관님의 메시지 듣고 오셨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보거나 소지만 해도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은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이런 일 저질러도 뭐 별 처벌 받지 않고 돈은 많이 벌고 죄의식 없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N번방 특별포럼 N번방 사태 특별포럼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소개할게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다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을 여기 한자리에 다 모아주셨네요. 아주 귀한 시간을 내서 달려와 주신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오른쪽에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입니다. 우리 정현수 기자는 사실은 국민일보에서 대학생 추적단 불꽃과 함께 이 N번방 사태, 박사방 사태를 처음 공론화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적단 불꽃이 이제 예. 먼저 취재를 시작하고 예. 저희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이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죠. 협업을 해서 올해 2월에 이제 기사를 냈었고요. 저는 이제 특별 취재팀의 소속은 아니었고요. 같이 이제 경찰청 출입하면서 이제 취재를 서포트하는 예.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그 기획팀에서 이 취재를 함께했던 그 기자는 지금 좀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자의 바이라인이 실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예. 그런 가해자들이 그 기자의 신상을 찾아서 이제 그 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괴롭히는 예. 예. 이제 이런 2차 가해라면 2차 가해일 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 사안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익명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추적단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익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기자는 그래서 뭐 경찰청을 출입하면서 이 사건을 같이 서포트했던 기자 이렇게 보면 되죠. 전체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현수 기자가 함께해 주셨고요. 그 옆으로는 탁틴네일의 이현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숙 대표는 탁틴네일이라는 이 청소년들의 성문제, 성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이 시민단체 대표기도 하시지만 네. 이번에 박사방 사건 터지고 나서 대책위 공대위가 네. 꾸려졌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사가 검거되기 전부터 지난 연말에 공대위를 구성을 해서 예. 같이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현숙 대표 이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제 왼쪽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최다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랍네, 충격적이네, 피해자들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새 변호사님.
네, 그렇죠. 법적인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예. 그러니까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착취물이라는 굉장히 흉흉한 단어를 써가면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면서 필요하는 법령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얼마 전에 양형위 열렸다고 하는데 그걸로 정말 뭔가 대책이 만들어질 건지. 제가 이 박사방 사건 터지고 나서 서지현 검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검찰 TF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걸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 검사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그런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들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차근차근 우리 최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 옆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김미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인권보호본부장 김미순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이 성착취물의 피해 여성들을 봐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랑 네. 포럼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고 들어왔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 예. 이곳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은 피해물을 삭제 요청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유포되고 있는 그 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고 찾아가면 네. 제 전 남친이 저의 무슨 나체 사진을 어디에 올렸어요.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찾아가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후에 뭐 대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영상은 갖고 있는데 유포 현황을 알지 못해서 유포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예. 그것을 바로 추적 시스템에 입력해서 혹시 어느 곳에 유포되고 있는지를 바로 추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삭제에 돌입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포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불안의 요소를 좀 내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들고 찾아가면 네. 아마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옆에 계신 박태환 과장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환 과장님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의 박태환 과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태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N번방 관련해서도 정부가 좀 이런 R&D 개발에 있어가지고 조금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대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제가 인터뷰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말을 조심해야죠. 나쁜 사람들은 날아가는데, 심지어 로켓 타고 가는데, 우리의 기술은 경찰의 기술이라든지 우리 과기부의 기술은 솔직히 그만큼을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죠. 예, 항상 기술에 있어 가지고 좀 방금 우리 진행자 김현정 PD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보다는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앞서가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제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또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이야기 차근차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특별 포럼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첫 시작은 정현수 기자가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수 기자님. 일단 제가 진행하면서 조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많은 청중들 소리는 잘 들리세요? 문제 없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지금 꽤 많은 분들, 수백 명의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 계속 입장하고 계시죠? 예.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자, 정현수 기자님. 네.
N번방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신 건 언제예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불꽃 취재단이 이제 스스로 취재를 시작하고 이제 비밀리에 또 취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취재 상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 지난해 9월에 이제 불꽃 추적단에서 기사를 자발적으로 냈고 그해 11월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 또 네. 기사를 냈었고요.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다시 또 국민일보에서 이걸 다시 공론화시키면서 이제 사안들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는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N번방에 들어가서 뭐 뭘 보거나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론 이 사안을 큰일 납니다. 네, 예.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 보면서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알게 그런 되다가 친구입니다. 네. 국민일보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취재를 네,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 이상을 정 기자님은 보셨을 텐데요. 네, 네. 기사화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좀 끔찍한 피해 사례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보고 처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과연 이제 설마 이런 것까지 보겠나 싶을 정도인데 예를 이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그렇죠. 없을 것 적절한 같고요. 수위로만. 네. 예. 정말 이제 여아처럼 보이는 뭐 피해자가 이제 나체의 어떤 사진을 뭐 찍어서 보낸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예컨대 뭐 남성 화장실에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서 어떤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피해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사안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했던 네, 특별 취재팀이나 이제 불꽃 추적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거의 한 근 6개월을 계속 그 모습들을 모니터링해 왔거든요. 이제 그 충격이 이제 심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의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취재했던 기자들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네, 트라우마에 시달릴 만큼 네, 네, 끔찍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국민일보 찾아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것만 보고도 놀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담지 못할 정도의 네. 피해 사례도 넘쳤다. 네. 그래요. 그 N번방 그 중에서도 조주빈의 박사방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이미 기사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대략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이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소위 이제 N번방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그 대화방에 네 알겠습니다. 좀 가까이 갈게요. 예, 조금씩 가까이. 네. 네. 그 대화방을 일컫는 대표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지금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N번방이란 것은 그 수많은 대화방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각갓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최초로 개설한 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동 청소년이나 뭐 이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예. 그것을 다른 유료 회원들이나 거기 관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소지하고 이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구조를 조금 보자면 이 어린 피해자들이죠. 대부분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20대 이상의 성인도 있긴 예. 합니다만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 같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미끼를 던져서 이제 돈을 많이 줄 테니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좀 어린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면 이제 몸 사진이 필요하니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라라는 식으로 이제 최초의 그렇죠. 범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시의 어떤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요구하는 성착취물이 점점점 수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수위가 강해진 착취물, 성착취물들이 바로 유료방에서 팔았던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구조가 공유가 돌아가는 되는 거죠. 것이죠. 네. 뭐 이제는 많이 아시지만 N번방이 왜 N번방이냐? 이제 각각이 처음 만든 이 N번방의 경우에는 1번부터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8번까지 방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방이 있다 그래서 이제 N번 방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 N번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전 단계 관문격인 고단방이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왓치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가 이제 운영을 했던 그런 방인데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이 좀 주로 모니터링을 했던 곳도 이제 이 고단방이라는 곳이었고요. 어쨌든 이 N번 방은 워낙 그런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그런 대화방 중에 유명한 곳으로 그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N번 방으로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 방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금방 폭파해서 또 다른 방으로 옮겨간다 해서 N번 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1번부터 8번까지의 방이 있는데 이제 이 방이 어느 순간 폭파돼서 또 비슷한 류의 방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해서 N번 방이. 무한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무한대로 가지 않게 끊어야죠. 네, 네. 끊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N번 방. 이현숙 대표님, 네. 방이 많을 때는 뭐 동시에 100개까지도 존재했다고 하던데 네. 그 한 방에는 몇 명이나 인원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방에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정 기자님 목격하신 거 네. 혹시? 저희 취재팀이 목격한 것 중에 가장 많았을 때는 그 방 안에 들어있는 관전자가 한 25,000명까지 확인이 된 경우가 있었고. 한 방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한 것 훨씬 더 많은 숫자네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수위가 그렇게 높은 방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고요. 누구나 아마 들어가서 좀 수위가 낮은 그런 착취물들을 공유하는 아마 그런 방이었을 것 같고요. 방의 개수는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네. 근데 그것이 100개가 또 폭발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되는 네,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N번 방.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청원도 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국민청원이 있었던 게 이 N번 방, 박사방에 대한 국민청원이기도 했으니까요. 대략적인 것은 이렇게만 여러분들 환기시켜 들어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현숙 대표님. 네. 그 공대위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아마 자료도 받아보시고 제보도 네네. 받아보시고 분석도 하셨을 네.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랄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일어난 성착취 표현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정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되게 끔찍한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제일 어린 피해자는 뭐 중학생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복 입은 학생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실태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는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 모니터링한 것들은 이제 간간히 보긴 했지만 그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대위를 구성할 때도 그 모니터링을 했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사실 신변 보호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대회를 구성했던 것들도 그 모니터링 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해서 그렇게 이제 공대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서포트를 했었고 이제 그분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제 보면서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 하여튼 되게 힘들었던 상황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조금 전에 그 전에 그 마이크를 다 가까이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 가까이 당겨 주시면 패널 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수 기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들이 그 마수에 걸린 이 뭐랄까요 경로가 거의 비슷하죠. 네, 대부분이 이제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중학생 피해자 한 친구와 그 당시엔 중학생이었고 지금은 고등학생쯤 됐겠네요. 이 친구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내가 숨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희가 쪽지를 보냈고 혹시 이런 것을 나와서 인터뷰까지 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쪽지가 왔어요. 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중학생 때 피해를 당한 이 학생의
예. 아마 이런 비슷한 예들을 우리 본부장님은 수도 없이 목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참 힘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있는 곳은 매일 이거를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삭제를 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현황이 아까 더 이상 또 다른 엠번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매번 뉴스에도 나오지만 유사한 이 불법 촬영물들을 다른 또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다른 플랫폼에 올린다든지 다른 성인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뭐 그리고 현재에도 유사하게 그루밍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예. 협박하고 또 뭐 이러한 현장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루밍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저 이 중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으니까 조금 대신 전하자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이 필요했답니다. 뭐 학비도 벌어야 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랜덤 채팅방에 들어가서 알바 이제 구하는 알바를 구한다고 올리자 바로 쪽지가 왔답니다. 월 400 정도 벌 수 있는 알바인데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 마수에 걸려들었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성착취물을 찍자 뭐 찍어야 한다 보내라 이게 아니라 방법이 지금 그루밍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현숙 대표님 이 어린 아이를 중학생 14살 1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마수에 걸리는지도 모르게끔 스물스물 파고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성범죄 피해자로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단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취약성이 있고요. 그 취약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외롭다라든지 말할 상대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도 취약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공연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혹하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들으시면서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러실지 모르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10대들 눈높이에서. 예, 그리고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몸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예. 그러면 아이도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뭐 자기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라든지 예. 나 장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건을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걔는 착취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루밍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이제 아동들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원할 때는 초등학생 연령의 피해자들도 초등학생요? 네, 초등학생?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이 그루머들은 이제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성이다 취약함만 있으면 무조건 접근을 해서 걸리면 좋고 아니고 말고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그 접촉을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인터뷰한 이 N번방 피해 중학생 때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좀 보내줄래? 어떤 얼굴 안 나와도 돼. 그냥 네 이렇게 몸 사진만 보내면 돼. 그거 보내고 그 아저씨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주식을 하는 이런 자신이 주식을 한 뭐 이런 통장 이런 걸 차트 이런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보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10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10대 청소년, 사회 경험 없는 청소년이 보기엔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사진 한 장 얼굴 안 나온다니까 찍어서 보내. 그러고 났더니 텔레그램 방으로 옮기자고 하더래요. 그 옮기자고 하는 거 왜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서버를 뒀으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런 비밀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옮기자고 하더랍니다. 네네. 옮긴 다음에는 너랑 이야기하기 좋게 내가 아이폰을 좀 사주고 싶은데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보내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상을 하나하나 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자 나 너 다 가지고 있어. 너의 신상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이 이런 경로.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500여 분의 동접자 외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많은 청소년들도 이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경로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이 가해자들이 접근한다는 걸 좀 알리고자 말씀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이 마수에 걸려들고 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신상을 다 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김미순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대 얘기했지만 성인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고 성인들도. 네,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도 주목하지만 수많은 여성들도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피해가 많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향후에 협박을 하면서 계속 사귀기를 요청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그냥 유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아동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 여성들도 그렇고 유독 이 여성에게 피해가 많은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촬영물, 불법 촬영물이 신체의 표현물이 외부에 보였을 때 여성과 남성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하면 여성의 몸이 유포됐을 때 훨씬 더 그 해당 여성에게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취약하고 피해도 더 심각한 것으로 성인 여성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미순 본부장님이 겪었던 그러니까 삶을 파괴할 정도라는 게 어떤 건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 아니 뭐 사진 한 장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삶을 파괴할 정도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건지 이해를 좀 들어주신다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국경도 없고 장막도 없습니다. 선으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했을 때 이것이 유포되는 순간은 그냥 말 그대로 실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외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불법물들이 유통되었을 때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삭제할 수 없다. 제가 원치 않은 어떠한 촬영물들, 나의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지 그리고 않는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거에 관해서 회자하고 얘기한다. 어디로 라고 떠돌아날지 한다면,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 기자님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이 2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한 사람만 한 번만 다운받지 않고 중복해서 다운받는다라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누구는 몇 개의 사이트의 불법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요청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촬영물들을 누군가는 소지하고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 엠번방으로 박사방으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까 엠번방은 유한수냐 무한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내에서 P2P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아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 사이트나 다른 플랫폼 안에서도 각종 앱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물이 올라왔다가 10초 후에 자동으로 파괴되는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뭐 이따가 이현숙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협박하고 하는 수위의 것들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상담 전화 오고 있고 그래요. 불안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죠. 이현숙 대표님. 지금 이 온 나라가 박사방, 조주빈, 뭐 왓치맨, 로리 대장, 태범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을 만큼
온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네. 전화가 와요. 제보 전화가 피해 사례가 그러니까 접수되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피해 접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동안에 말을 못했다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용기 내서 그런 표현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또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그렇죠. 있다는 예, 것들도 예.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피해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크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잠깐 좀 단속하고 또 경각심이 좀 생긴 것 같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숨어 있다가 다시 사회에서 관심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단속도 좀 소홀해지고 하면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그 점조직 형태로 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다크웹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본다라든지, 혹은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걸리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요? 그 가해자들 잡고 보니까 조주빈이 23? 네. 그렇죠? 그 붓다? 네. 붓다라고 통했던 그 가해자 같은 경우도 19. 만으로 네, 네. 19.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논해야 될 만큼 네. 어린 나이. 몇 년 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입건된 이 그 유료 회원들 지금까지 한 40여 명 정도 네.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뭐 20대 초반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가해자도 어리고 아까 뭐 피해자들도 어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미디어와 관련돼서 TV가 보급되면서 거의 그 보급된 거가 정비례하면서 강력 번지가 증가한 그 데이터들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게 99년, 2000년대 이때쯤인 것 같고, 보통 15년 정도의 편차를 두고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예.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5, 6년 전 그때부터는 그 청소년들, 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몰래 카메라라고 불려지는 불법 촬영이나 도찰. 예, 이런 걸로 오는 아이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그런 게 촬영에서 오는 그 가해자들 중에는 되게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그 피해자도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은 촬영과 함께 있는 폭력 그런 그 범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게 청소년들 간에는 좀 그 뭔가 특징적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예. 인터넷 속에서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컨텐츠들, 영상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접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내가 성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상상은 아무래도 영상을 본 걸 통해서 상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마치 게임의 캐릭터처럼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성 착취에 네네. 피해를 당하는 그 여성을 내 게임 속의 캐릭터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네. 그 몸에 무슨 짓을 해도 네, 상관없는. 그렇게 더 캐릭터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내 누나나 이렇게 나만 그 친밀한 사이에 있는 보통의 여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여성들 중에도 되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터넷 그 속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리고 결국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되게 성차별적이고 특히 성과 관련돼서는 여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통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불법 촬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이 공개됐을 때, 혹은 아니면은 주변에서 누군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에게서는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어떤 경우에는 무용담처럼 자랑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지만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살아가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2차 피해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 있는 여성으로 취급한다라든지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고스란히 청소년들한테도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청소년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을 놀이처럼 아니면 난이도 높은 영상을 찍는 것이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누군가를 통제하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그래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하니까 이렇게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순종적으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그 억압을 이제 푸는 방식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푸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걸 한두 번 했을 때 그 전혀 들키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면서 습관화되고 이제 고착화되기도 하고 점점 더 센 자극을 얻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돼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피해도 그렇고 그 가해도 그렇고 이렇게 관계에 취약한 이런 아이들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약함이 가해나 피해에 쉽게 노출이 되고 유인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측면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들이 디지털 기기를 우리보다 더 잘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예,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특별 포럼 보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도 많은 의견들 주고 계세요. 한주리님 정말 끔찍합니다. 김영민님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자라는 것 아니냐. 결국 다 모방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꼬막님 그런 문자 주셨고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써줘야 된다는 곰곰버섯님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무너져 내린 결과가 아니냐. 신통방통님 이런 문제 주셨습니다. 실상은 이제 대충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뿌리 뽑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할 텐데 박 과장님 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방식도 같이 진화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진화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떤 예. 식이에요? 뭐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그 음란물을 그냥 올리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또 잡아서 뭐 또 다운 받으면 또 유포하면 하니까 이제 또 그걸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매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걸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자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가 이제 비밀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된 상태로 텔레그램 서버에 이게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저장이 돼 있는 메시지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뭐 특정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국내 그런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비밀 채팅이라는 방식을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암호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게 저장이 된다고 해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실제로 그 채팅방 안에 누군가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스크린을 그대로 찍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암호화가 되기 전에 올릴 때 그게 스크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허용해서 하는 그 플랫폼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번에 손정우 미국으로 소환 결정 났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우리 사람 잡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용했던 것은 다크웹. 이것도 사실 저처럼 IT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생소해요. 인터넷이라는 이 www로 시작하는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또 엄청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 과장님? 예. 그러니까 다른 다크웹이라는 또 다른 이제 인터넷 공간이 저희가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그런 음란 영상물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으로 또 이용이 되고 있어서 예, 예. 사실은 이런 그 다크웹에 대한 기술들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디지털 있습니다. 성범죄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딥페이크 기술이죠. 예. 깜짝같이 만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딥페이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을 합성을 하는데 예. 마치 그 몸하고 그 얼굴을 다른 것들을 이제 다 비슷한 실제 영상을 활용을 하거나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어붙인 흔적이 거의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뭐 그 유명인들 그러니까 유명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쇼킹한 그런 그 뉴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약간은 장난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던 딥페이크 수준에서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된 영상을 조금이라도 허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마 이건 김미순 본부장님과 박태환 과장님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부분일 텐데, 자 김미순 본부장님한테 우리 여성인권진흥센터의 진흥원인가요? 예, 진흥원에 어떤 여성이 저의 영상이 혹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식의 기술로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 두 분이 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죠. 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 지난해부터 업무 삭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기술 발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네. 영상물 10초짜리 영상물을 가지고 오면 이 영상을 돌려서 여러 가지로 분화를 시킵니다. 영상을 10초짜리를. 예, 10초짜리를 실마리는 10초예요. 네. 예. 그렇지만 여러 이미지, 그 이미지를 다 쪼개서 아하. 소위 우리가 DNA라는 것을 검출합니다. 즉 영상에도 DNA가 있어요? 그렇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디지털상의 지문이라고 하는 해시값으로 축출해서 이미지 삭제 요청을 하고 그랬다라면 이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 어떤 글자 점 하나만 있어도 다른 이미지로 읽히거든요. 분명히 내 얼굴이지만 점 하나 찍어서 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떠한 것들을 입히더라도 예. 이 자체의 DNA 값을 보고 여기 워터마크가 있어도 그 촬영물의 일부라는 거를 발견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기술 단계까지 왔어요. 이미 그래서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유포가 되고 있는지에 불안해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진흥원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방심위가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DNA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걸 경찰청과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수사물로 그냥 경찰청에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럼 찾아내서 포털 사이트에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요청을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네,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 뒤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거기서 검색되는 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실은 그 권한은 아직까지 저희가 차단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삭제 요청을 하면 과연 얼마 만에 삭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이트 운영자의 마음입니다. 예. 삭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더디게 해주는 어떤 성인 사이트도 있고 실시간으로 방금 올렸는데 방금 삭제 요청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사후 모니터링 해보니까 10분 만에 삭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 경찰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피해자가 나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영상인데 그냥 임의로 삭제하지 못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온라인 사업자가 좀 지금 우리가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 규제에는 온라인 사업자의 책무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촬영물들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미리 선삭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책임 부과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발전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고 이거 막아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것이 가상화폐요. 이번에도 유료 회원들한테 돈 받은 게 가상화폐. 결국 이것도 가상화폐라는 기술의 발전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지불 수단이 또 가상화폐가 활용이 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봐도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추적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책에 보면 그런 가상화폐 추적하거나 다크웹 추적하던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사 추적할 수 있는 거를 그 기술을 또 개발을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진흥원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해 여성이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영상에 이제 해시 값이라는 게 있고 그 DNA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시 값은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비트 코드 값으로 해서 어떤 그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해시 함수에다 넣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추출되는 결과 데이터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력이 되는 그 영상 자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 결과 값으로 나오는 그 비트 열들이 달라지니까 그게 함수 처리가 돼서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영상이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사실은 결과값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가 좀 힘든 측면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DNA라고 해서 편의상 DNA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람 DNA처럼 영상의 속성값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어떤 크기고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색깔이고 이런 것들이 속성값을 가지고 그 영상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을 그 저장을 한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저장을 했다가 이걸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 찾아내기가 쉽도록 그 공유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영상 자체가 되게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영상으로서 비교를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게 그 똑같은 영상이 아니다. 점 하나 찍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조금 더 빨리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DNA라는 알겠습니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렵네요. 우리 이제 문외한들 기술적으로 문외한들은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하튼 기술과학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 기자님 경찰의 수사도 쉽지가 않다면서요. 게다가 지금 사이트들이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공조 수사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수사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진은 지금 얼추 다 잡은 것 같아요. 조주빈이나 갓갓 안 잡혔죠? 갓갓은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어서 갓갓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경북청에서 예. 지금 좀 특정해서 조금씩 추려가는 그런 단계인 것 어허.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운영진들 좀 중대한 범죄자는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유료 회원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방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디만 15,000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복되는 아이디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텔레그램과는 연락이 되지 않죠. 텔레그램 그러면 본사와는 텔레그램에서 이걸 이 범죄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뭔가 날아온다면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수사에 진행할 수 굉장히 있겠으나 쉬울 텐데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읽긴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제가 근데 답장은 전혀 없고요. 강원청 청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강원청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강원경찰청은 켈리, 네. 로리대장 태범, 네. 그다음에 왓치맨 다 네. 잡은 곳이 강원청 아닙니까? 왓치맨은 경기 남부. 아 왓치맨은 있을 그런가요? 거고요. 네, 네. 누구를 잡았더라 그러면은? 레빗을 아마 그래요. 좀 잡았을 예. 거고요. 네. 그 추적단 불꽃에서 신고한 것도 아마 최초 네. 신고 강원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텔레그램 쪽하고 그래도 연락이 좀 닿을 것 같고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공조가 될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로는 크게 진전은 없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서 이게 범죄다라고 해서 이 영상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 식으로 예컨대 텔레그램 본사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메일은 있거든요. 예. 그걸 읽어요. 읽고 문제가 되는 게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 근데 전혀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유료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문제는 이 텔레그램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정체성이랄까요? 그걸 다 버리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응해주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유료 회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추적을 통해서라든지 그 이제 대행소라든지 이런 데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거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럼 찾아가야 되고 그 신원을 특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영장을 받아서 이 사람의 핸드폰을 그렇죠. PC를 또 까봐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안에서 이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만 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지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수사 하나는 지금 한 명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이걸 지금 15,000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40명밖에 지금 입건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 지금 40여 명 정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잠시 후에 이제 양형에 대한 얘기는 우리 최 변호사님과 좀 나누도록 하고 이 대표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마 탁틴네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국민청원 올리고 이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동 성착취물에 한해서는 최소한 아동 성착취물에 한해서라도 경찰의 잠입 수사를 허용하자 네. 이거 얘기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잠입 수사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에요? 잠입 수사의 그러니까 불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서 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경찰이 가상의 청소년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그 사이트나 이런 잠복해 있으면서 아동애들 성착취를 유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그거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한 10년 전쯤에 여성가족부에서 유도수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부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이 엄청 많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 앞에 김밥 놔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반대가 부딪혀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하려다가 그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가 그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는 워낙 이제 헌법 그러니까 그 유연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 마약 수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회 제공의 함정 수사 정도는 마약 범죄에 봤을 때 성착취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랜덤 채팅 앱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면 그냥 15세 여성 만으로도 진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아 저는 15세 여성입니다. 하나만 올려도. 예. 심지어 제가 7세 여성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래도 와요 메시지가.
세상에. 예,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그 경찰이 그 미성년자로 위장을 해서 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성매매를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 정도는 검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아동 성착취물, 예, 그렇죠. 뭐 아동 예,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의 이제 핵심은 실제 아동의 신분이 아니라 가상 아동의 신분으로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예, 예. 그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 아동의 신분을 하게 되는 그 아동의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상의 신분을 가지고 그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채팅을 접속을 해서 성매수자들이나 성착취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그 조항만큼은 이제 법에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 변호사님? 사실은 지금 마약 얘기하셨습니다만 마약에서 함정 수사, 우리나라에서 함정 수사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함정 수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를 네, 좀 가까이. 함정 수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범죄 의사를 이제 유발해서 범위 유발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유발해서 하는 함정 수사는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 N번방처럼 내가 굳이 그 방에 피해자로 잠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러한 행위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 제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약 범죄라거나 네. 특히 이런 아동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난 마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마약을 흔들면서 해보지 않겠어? 이런 건 지금 우리 법에서 안 된다는 거죠,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N번방은 이 경찰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이미 그 안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다만 그 현장에 잠입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맡고 있는 함정 수사와는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얼마나 서명에 참여하셨어요? 그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에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미 정부 대책에서 잠입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군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섬세하게 예. 잘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근절 대책에 들어가 있군요.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그 얼굴이 맞습니다. 좀 밝으시네요. 예, 잘 됐네요. 네.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네. 수사하자. 자, 양형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조주빈이 잡혔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 너무 관대하다. 최 변호사님, 얼마나 관대했어요 그동안? 처음 N번방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대부분의 이런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단순히 이제 그 단톡방이나 이런 위주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성착취물이라는 개념까지 이해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음란물,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뭐가 다른 거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존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했었는데, 그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적인 접촉이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새로운 디지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음란물이라는 것은 그 제작자나 아니면 네. 출연자가 동의를 해서 알아요, 서로. 네, 예, 서로 알고 동의를 찍는 해서 거예요.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설령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협박이라거나 본인이 어떤 잘못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 의도치 않게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레그램과 같은 방에서 1대1이 아닌 다대1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해자들, 관중자들이 25,000명이 모인 방에서 예. 피해자 한 명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조금 누가 더 보충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음란물이란 말도 많이 썼고 초반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성착취물로 바뀌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개념을. 예.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음란물은 그냥 뭐 살색이 기술적으로 예. 살색이 많이 나오고 어. 뭐 이렇게 그 검색을 할 때도 사실 뭐 그런 그 자세가 좀 이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음란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기술적으로 많이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그런 포탈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음란물이 생각보다 외국보다는 적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포탈들이 자체적인 그런 음란물 차단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포탈. 성착취물이라고 할 때는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그 영상에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라고 완전히 느끼는 그 영상, 특정 영상을 예.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 그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착취물, 음란물 안에 성착취물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예 별개로 봐야 되나요? 사실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유엔에서는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포르노그래피 이걸 모두 다 성착취 범죄로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세계 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성폭력까지 포괄하는 아동한테 일어나는 건 성착취 혹은 성학대 범죄로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학대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영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착취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유엔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포르노. 영어를 안 쓰고 다 성착취물로 이렇게 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란물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음란의 기준이 뭐냐부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남성들의 시선에서 성적인 욕구를 묻히면서 아니면 성적 수치심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뭔가 가해자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왠지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한 당사자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동 이용 음란물에서 음란이란 말을 착취물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예. 그런 용어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동이 어떤 음란 행위를 한 뭐 이런 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 것보다는 이 착취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를 착취적으로 이용하고 그걸 재현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는 이런 것이 성착취라고 볼 수 있을 거죠. 외국에서는 네. 포르노 영화가 합법이잖아요. 포르노가. 네네. 우리는 포르노도 불법입니다만 네. 외국에서는 합법. 근데 네. 마치 아동 포르노 이러면 네. 아동이 동의해서 뭔가 합법적으로 네.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포르노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고 네, 그렇죠. 명확히 이것은 피해자가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음란물이라는 표현보다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을 네, 네. 써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시면 화장실 몰카, 네. 뭐 지하철 몰카 이거 다 그렇죠. 착취물. 착취물. 네. 범죄물 이렇게 네, 표현해야 네,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란 동영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네, 네. 거. 이걸 좀 명확히 하고요. 자, 최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저지르다가 잡힌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최근에 알게 된 그 켈리 같은 경우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1년형이 확정이 되었어요.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1년. 네, 그게 또 공분을 자아내게 됐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했었던 자도 징역 1년형밖에 처벌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 우리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실제로 만나서 살부딪혀서 강간하는 행위 그 성범죄 못지않게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 이 박사방의 박사는 본인이 손가락을 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누구 보고 가서 하라 그러고 그 여성에게 스스로 찍어서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낸 결과는 물리적인 강간 못지않게 처참했는데 비교도 안 되는 형량. 이건 왜 그랬던 거죠? 아직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서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와는 조금
그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태까지 인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과연 폭행이고 강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그게 과연 강간인가? 시켰는데 여자가 스스로 찍어 올렸는데 왜 스스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음란물의 문제 정도로 치부했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하자면 실은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그동안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랑 연관된다. 가장 가까운 일례로 소란의 폐지하자고 했을 때 이게 왜 문제인지 정부 당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든요. 이제는 조금 달라졌을 텐데 이제는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진일보한 거고요. 네. 불법 촬영을 하는 것도 그전에는 몰카라고 불렀습니다. 몰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 몰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마치 예능 프로그램 우리 네, 일요일 밤에 몰래카메라를 떠올리듯이 몰카라고 했죠. 네.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음란이라는, 그러니까 법률상의 음란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성폭력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보지 않고 포르노그래피로 본 겁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그대로 이 법 감정에 들어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범죄와 다르게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의 성폭력 피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피해 당사자가 진술을 하고 피해가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건 증거물들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명만 특정하더라도 이 수많은 증거물들을 가지고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가해자를.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가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아주 얇은, 그리고 그것은 그냥 유희 아니냐, 누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 전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섭섭하게 하셨습니다만 그 개인만 보려고 다운받은 것도 문제냐라는 인식 속에 아직 우리 사회가 있기 때문에 법 감정에서도 이 양형상에서도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실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엄청나리라고 보지 않은 거죠. 맞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이 공대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얼마나 많은, 그리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범죄인데 너무도 가볍게 그동안 처벌돼 왔던 이 대표님 지금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켈리 그 판결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이 그 판결문을 보면 그 성폭력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동정 증거가 없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착취 범죄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폭력 따로, 뭐 성매매 따로, 혹은 그 음란물 따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결소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그 성폭력 전과가 있어도 아동용 음란물 소지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만 봤던 이런 것들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배포하기만 해도 2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기 혼자 보려고 그냥 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소지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가장 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단순 소지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형위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국민적인 이런 이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뭐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열리긴 열렸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알려졌나요?
4월 20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수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5월 18일 날 다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위원분들께서 기존의 판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양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4월 20일자 회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최고 수준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건 그게 그 괴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형량을 규정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법정형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정형이 아무리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정형에 규정된 만큼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여태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거나 문제로 삼아왔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논의가 가장 불거졌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형이 변화하고 또 선고형까지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주범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는 문제는 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고 공개가 됐습니다만 유료 회원들까지도 공범으로 보고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의견들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순 본부장님.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관전을 하더라도 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네, 구경만 해도.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얘기됐던 게 그냥 보려고 그냥 지금 텔레그램 방의 피의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얼떨결에 가서 그냥 봤을 뿐이다. 호기심이다. 예, 일부러 들어가진 않았다. 그래 또 어떤 누구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이냐라고 또 예, 역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거는 이러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아주 지난한 과정은 아닐지라도 예. 조금 더 보통의 SNS 들어가는 것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아, 무료 방에도 무료 제일 방에도. 낮은 단계 무료 네. 방도? 그렇다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어떠한 촬영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특히나 불법 촬영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사이트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방에 유독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고의적이다.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도 해야 된다는 거, 강화돼야 된다는 것도 이번 근절 대책에 있습니다만 신상 공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에서 이 신상 공개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이제 판사님이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걸 고려하셔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아까 김미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예,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검색도 했을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 범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수요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좀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죄 질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그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박사방 네. 유료 회원들?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가능성은 두면서 그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법으로 보는 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최 변호사님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유료 회원 공개? 일단 지금 그 경찰청에서 하는 예. 신상 공개와 법원이 하는 신상 고지가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자가 된다, 내가 유죄를 판결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느냐 아니냐는 뭐 단순 초범인지 아니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거는 법원의 신상 정보 공개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조주빈은 아직 예.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됐죠. 공개가 됐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서울경찰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에 충분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이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주빈과 같이 주범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법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뭐 한참 설명하셨지만 네, 신중하게 검토해야 쉽지 않을 된다고 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이들이 아동 성범죄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땐 가능한 거죠.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하는 가담 것이 정도에 필요하다고 따라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심각성을 더 좀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채팅창에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재판 끝날 때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걸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던가 해외 사례에서는 일단 사건이 입건이 되고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법도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 될지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피해자가 손들고 나서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죠. 예, 자신의 신체 사진이 영상이 이미 유포됐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까 우리 말씀 나눴듯이 본인이 알바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 특히 랜덤 채팅방이 어떤 곳인지 대충 알면서도 왜 거기 가서 알바를 구했어?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사실 저 그 중학생 피해자 인터뷰한 후에요.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그 포털 사이트에 그게 기사화가 되고 정말 많은 댓글들이 붙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도와줘야 한다 뭐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지금 이런 말들을 했어요. 너 쉽게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야? 중학생 너 그 뭐 가서 알바 편의점 알바해야지 왜 거기다가 그런 걸 구한다고 해? 월 400이 말이 되고 알면서도 왜 그걸 응했어? 이런 2차 가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어른들이 타일러서 그러지 말아요라고 해야 할 그 어른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꼬여서 성착취를 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2차 가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사실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고 났을 때도 청소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청소년들을 취급하는 이런 그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떤 계정을 운영하든 혹은 어떤 고액 알바에 응하든 상관없이 이 아이들의 몸을 착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가해자들한테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아이들의 취약성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돈벌이 목적이든 아니면 성적인 목적이든지 간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잖아요. 사실 몸에 대한 결정권이나 이런 건 온전하게 나한테 있는 것이고, 물론이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단지 그렇게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은 아이들로 보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피해자는 그러니까 좀 정숙한 여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를 지킨 여성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존의 그 성통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기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예. 그 어떤 여성이 알몸으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여성의 몸을 만질 권리는 없거든요. 물론이죠. 찍을 권리도 없고. 물론이죠. 예, 근데 그런데 마치 그런 거를 그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범죄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시선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라든지 그게 범죄가 근절이 되려면 형량도 높아야 되지만 처벌이 즉시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폭력 범죄나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가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그러면서 이거를 감추게 되면서 계속 그걸 지속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불법을 했는데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럼 바로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처벌도 되게 세게 받아야 되는데 해봐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은 범죄면 점점 더 대담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시선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왜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가 깊이 좀 성찰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하시면서 정 기자님 네. 이 부분에 대해 덧붙이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경찰을 이제 수사관을 취재하다 보면 좀 늘 해주시는 말이 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가해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피해자들이 어쨌든 간에 좀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2차 피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나서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굉장히 이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얼마 전에 저기 그 사이버 안전국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는데 아예 한 챕터를 이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넣었거든요. 대비라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걸 자기들이 만들면 또 괜히 말 나올까봐 이제 활동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 특채를 해서 아예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그걸 피해자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걸 뭐 부모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1대1로 모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청소년들이 피해자 중에 10대가 다수인데 엄마한테 알려줄까 봐, 학교에 알려질까 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상을 가해자들이 손에 쥐는 순간부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인 거죠? 예, 가장 큰 이유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경찰에서는 그 부분 보호하면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게 진짜 많은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어 있는지 사실 그분들은 그 더 극한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 보호 이루어지고 있으니 피해자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져주면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가 아까 그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 뭐 전 남자친구가 사진을 올렸다, 영상을 올렸다 이런 영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서 오는 또 실제로 유포가 되는 것에서 오는 가해가 있다면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질 또 주변에 알려지는 거 이런 식의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성인 여성도 그거는 동의를 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우리의 문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왜요? 왜 남자친구랑 그런 거 찍었어?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그 영상이 재현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주죠. 누군가가 보고 그거를 포르노처럼 소비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건강해져서 설사 그런 영상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보통 사람들은 안 볼 것이다. 봐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좀 있으면 피해자들이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일탈계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 일탈계는 탁틴네일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종의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문화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청소년들 중에서 일탈계를 운영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이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청소년들은 시기 자체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루밍에 의해서 성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강요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자 잠시만요. 이제 일탈계가 뭐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SNS에다가 자신의 몸을 찍어서 올리는 뭐 이런 놀이문화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일단 일종의 그러니까 부계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본 계정 말고 부캐처럼 부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뭐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신체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하고. 사람들이 이번 N번방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이라고 사칭을 해서 메시지를 보낸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의 핸드폰을 다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다 취득을 하고 그걸 협박을 해서 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피해자들한테도 너 그런 거 하는 애잖아. 이런 식의 2차 가해가
그런 것을 하는 아이라고 성착취의 대상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네, 당연히 없죠. 그런 사회 인식. 네, 오히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것이 뭐가 있을지 찾아서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물론이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 일탈계 문제는 저희 뉴스쇼에서도 한번 인터뷰로 다뤄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을 만큼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할 요즘 10대들의 문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사회 인식 문제, 자, 언론의 취재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 기자님 계셔가지고 일단 정 기자님 네. 이런 취재할 때 힘드시죠? 어디까지 내가 표현해야지 되는 건가? 어디까지는 묻어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피해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워낙에 끔찍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또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을 때 지금 그 피해자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그 피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받을 고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요. 또 어떤 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기사마저도 예. 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착취물을 자기들이 소비하듯이 그 기사마저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게 걱정도 또 들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알려야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실태를 깨닫고 네. 같이 뭔가 바꿔봐야지 하는 이런 네. 분위기가 굉장히 고민이 큰 되실 것 같아요. 딜레마인데 그게 그래서 이 수위를 굉장히 필터링을 해서 조금 낮은 수위로 보낸다면 예. 사람들은 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심각한지에 모르고. 대한 경각심 잘 가지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것이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미순 본부장님, 아까 포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이 문제를 놓고 짧은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 포럼에서는 얘기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본부장님,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이번 박사방에서 벌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또 드리는 순간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찾아 들어가. 그 검색어를 넣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딜레마예요. 아마 우리 언론 보도를 할 때 어떤 관행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꼭 그 학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보는 학교의 건물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도 저게 어느 중학교구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까지가 굳이 알 권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상미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민일보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준 건 맞지만 또 한켠으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것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또 어떤 거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검색어로 불리워지는 단어들을 쓰고 이럼으로써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은 촬영물들이 동일한 촬영물들이 유포되는 현장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검색을 통해서 그 언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 헤매요 또? 찾아 헤매는 거죠. 찾아보려고? 그리고 일부러 어떤 사람은 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애따 봐라. 예. 그러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특정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할 때는 두 번, 세 번 주의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 때 있어서. 특히나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또한 이런 개인 정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쟤 누구라더라? 그러면 댓글에 뭐 김땡땡.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김아무개구나. 그리고 또 그걸 찾아 헤매고 이럼으로써 피해자는 2차, 3차의 재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언론이 그동안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고 또 18년도에는 언론 스스로도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어떨까. 예, 또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고 있을 피해자들은 아까 우리가 신상공개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유사한 성범죄와 다르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가 돼버렸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시민들의 감정이 모든 사람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는 이미 정말 치명적인 모든 신상들이 다 공개됐는데 왜 가해자의 신상은 예.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예. 공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포럼을 청중들을 이곳에 모시고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00명 넘는 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시간을 내서 저희 포럼에 계속 집중해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전문가 패널들에게 하고 싶으신 질문들 있으시면은 지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우리 담당자분들 좀 보시고요. 저도 채팅창 보면서 질문을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통의 시간을. 디지털 성범죄 오늘 2시간,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이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장치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안에 들어가 있나요? 더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 그리고 삭제 지원을 통해서 재유포가 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가지는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수사상에서의 진행 그리고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어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더라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유포가 돼서 신상 공개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만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조력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1시간 반 동안 보내주신 것들 지금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 한번 보죠.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아동 그루밍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고도화되는 어떤 디지털 성범죄 방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의 디지털 회사들의 동참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기부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기업들 뭐 비교적 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그 지난번에도 이제 아마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검열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요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요청은 하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요즘도 뭐 저희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저희 나라의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조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기업들한테만 사실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역차별을 받는다. 오히려 우리 기업이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구글은 아무것도 페이스북은 아무것도 신상 정보 내놓지 않는데 우리는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쓰고 있는 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 저희가 그 민간 기술 협력 그런 체계를 가동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 본부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네, 지금 뭐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해외 사이트인 트위터나 구글 예. 과도 저희 센터는 한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인을 구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들이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것들은 그리고 아동 불법 촬영물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이미지는 지웠으되 검색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불법 촬영물 김미순의 불법 촬영 이미지를 올리고 네.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얘가 걔라며 뭐 이러면서 말을 써놨다라면 자, 전 남자친구가 네. 죄송합니다. 김미순 본부장님의 전 남자친구가 영상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김미순 본부장님 신고를 해서 네이버가 삭제를 해줬어요. 사진은. 이거는 피해자가 얘기하니. 근데 그 밑에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랑 예전에 이렇게 했던 애인데 그건 삭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네,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간혹 삭제를 하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는 건 왜 안 해줘요?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그 운영자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김미순이가 얘야? 라는 말만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진은 지웠는데 네, 사진은 지웠으니까 무엇으로 특정될 수 없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우리가 많이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삭제를 주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달리는 댓글에서 예. 그럼 또 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예. 선제적으로 댓글까지도 그리고 이게 불법 촬영물의 어떤 흔적 혹은 불법 촬영 영상에 노출됐던 어떤 분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라면 예.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어에서 삭제하는 것도 조금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선제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N번방 땡땡땡 이런 검색어들 계속 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선제적으로 삭제해 주십사 이런 부탁. 그래요. 그 최 변호사님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 이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긴 있겠네요. 또 그쪽에서는 아니 텔레그램하고 구글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제공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것마저 다 삭제해 버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 어떻게 하냐 이 소리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되어 있는 사진과 그 댓글의 내용이 결합이 돼서 범죄의 유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사진이 없는 상황인데 해당 게시물 댓글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라고 하면 그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포털 업체에서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표님? 당사자 피해자가 요청하면은 삭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예. 분명히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표현의 자유는 그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당사자들이 이걸 삭제 요청을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늘 부딪혀 왔죠. 표현의 늘 자유, 부딪혀왔죠. 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늘 갈등이 있었고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 산업의 이익과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 규제로 받아들여서 예. 그러니까 규제 완화 뭐 이런 걸로 이제 요구하시기도 하고 늘 갈등은 있어왔던 것 같아요. 네. 백종주님 표현의 자유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돼야 한다. 이분은 그건 또 삭제해야 한다. 강제 삭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었네요. N번방 추적기 같은 취재 기사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범죄 현장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경찰과 공조가 이루어지는가? 또 해당 기자가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생기는가? 이런 질문 정 기자님. 네, 그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긴 한데 저희가 썼던 방식이 사실상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유료 회원들에게 예. 그걸 요구를 합니다. 이 자신들과 공범이 될 것을 먼저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신분증 달라 그러는 그래서 거죠?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다른 성착취물을 제시를 해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너도 올려라.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취재 시작할 때 그런 범죄에 가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에게 법적 책임이 오기 때문에 기다렸죠.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이벤트처럼 예. 한 번씩 쉽게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너희 프로필의 어떤 사진을 무슨 애니메이션 무슨 캐릭터로 바꾼다면 예. 너는 특별히 넣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끔가다 네, 이것도 오기도 알려주는 거 하거든요.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김미순 이미 본부장님 그 방은 이미 거의 끝났기 아, 때문에 그 방은 폭파됐어요. 그때를 노려서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아. 이제 열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문제들은 피해 왔고요. 예,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가까운 경찰청에 계속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몇몇이 검거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잠입 수사가 허용이 되게 됐으니까 보다 들어가서 이런 수사를 하는 건 근데 쉬워지겠네요. 사실 뭐 잠입 수사와 함정 수사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예, 변호사님 예. 말씀하셨듯이 음흠. 두 개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이게 완전히 뭐 범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이 자극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과 여기 잠깐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잡아내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도 잠입 수사는 어느 정도는 좀 돼왔던 거고 아. 사실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제 그런 잠입 수사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예.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어떻게 채택될 수 있게 할 것인지 뭐 예.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정도의 아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심지어 함정 수사도 되는 곳이 많죠. 허용된 곳이. 제 변호사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또 이 추적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경고도 할 수 있고요. 예. 과태료를 알겠습니다. 매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는 잠입 수사를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예. URL을 알고 있는 자들이 공유하는 많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예. 그 URL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접근이 어렵고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웹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보안이 굉장히 강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잠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찾아낼 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태 특별 포럼 오늘 정말 귀한 패널 5분과 함께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2시간을 터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자유롭고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이야기는 좀 꼭 오늘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우리 이현숙 대표님부터 탁티네일. 일단 그 정부에서 어떤 전향적인 대책들은 발표를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대책 중에 마이크 조금만 할까요? 빠진 네. 부분들도 있고 특히 그 유포협박이 아직 성범죄로 들어가는 그 대책이 없어서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유포협박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성범죄 피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제도하는 것부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는 과정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기업과 그 시민사회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성착취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그 정부의 규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와 이제 그 협력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도 같이 하면서 예. 또 시민사회들을 키우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그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을 버리고 이거는 이런 그 포르노를 소비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 뭐 한때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일 수 있고 이런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확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면서 또 그 안전망을 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 네, 지난주에 이제 불꽃 추적단이랑 이제 특별 취재팀에서 활동했던 기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친구들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한 달 동안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한 달 동안 해봤더니 1순위가 좌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절이요? 네, 그래서 왜 좌절이라는 감정이 가장 상위에 있었는가를 좀 찾아보니까 예. 이제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공분하고 범인들은 잡히는데 예.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속도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게 이 사안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예,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기회가 굉장히 어렵게 잡은 기회라는 생각이 정말, 조금 들거든요. 정말요. 이 정도의 공분을 저희들이 확보해 본 적도 없었고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종합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제가 안에 열어보면은 네. 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나 뭐 법 입법적으로 좀 완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는 과정에서 좀 힘이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어떤 개선 의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끝까지 끌고 우리 사회가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취재팀이 또 불꽃 추적단 네. 네, 대학생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 아프네요. 사실은 자신의 신상이 언제 털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공포 속에서 용감하게 취재를 한 네. 기자들인데 뭔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분명 공부는 했는데 사회가 한번 들썩였는데 변화의 모습이 빨리빨리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렇죠. 불안감, 그 걱정이 좌절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성착취물이든 음란물이든 이런 게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좀 더 가학적인 영상이 나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돈이 돼요, 돈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들이 얻은 이익을 무조건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는요. 마치 동의가 있어서 한 행동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성착취 영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옆으로 김미순 본부장님. 네, 저희들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최일선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라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만 피해자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빠르게 삭제하는 일들을 펼쳐 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예. 예, 과기부의 박태원 과장님. 예, 뭐 방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성인권진흥원 같은 이런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수요 부처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같은 곳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대책을 좀 보시면 그 동안에는 다소 이렇게 그 기술적인 대응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대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요번에는 좀 그 체계성을 갖고 R&D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 때 민간이라든지 수요부처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이쪽 일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오셨던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 대표님? 네. 없죠, 김미순 본부장님. 없습니다. 박 과장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4월 23일에 정책들 만들었는데 민이 관심을 더 가져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그냥 큰
맥만 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것들 다 만들어 나가는 작업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해야 될 일 많죠. 본부장님 많죠, 대표님. 맞습니다. 그 이제 시작이죠, 사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 큰 줄거리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세부적인 법안 문제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걸 이거 다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또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어떤 유료 회원들이 입건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끝까지 주목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촉구드리면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태 특별 포럼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 텐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들 여전히 주고 계세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다란 말씀들 지금 많이 남기시네요. 예, 수요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유료 회원들까지도 경찰이 끝까지 아까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까지도 적당한 처벌 이루어져서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일보 또 여가부, 과기부 모든 분들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지금 라이브 방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N번방 사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태 특별 포럼 저는 사회를 맡은 CBS 김현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